해무가 자욱하게 낀 포구는 마치 세상의 끝처럼 보였다. 비릿한 생선 내장 썩는 냄새와 갯벌의 짠 내음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으나 이현에게는 그 역겨운 냄새조차 술안주에 불과했다. 그는 허름한 주막의 구석진 평상에 앉아 탁주가 가득 담긴 사발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거친 술 기운만이 지난 10년간 그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한때 도화서의 으뜸 화원이라 불리던 그의 손은 이제 붓 대신 술병을 잡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다. 붓 끝으로 만물을 생동하게 하던 그 섬세한 손가락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물감 대신 때가 끼어 있었다. 주막 밖에서는 어부들의 고함 소리와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현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몽롱한 눈빛으로 흐릿한 허공을 응시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과거의 망령들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과 비단 옷을 입은 고관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술병을 기울였다. 잊어야 했다. 기억하는 것은 고통일 뿐이었고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이 비루한 망각뿐이었다.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아이들의 비명과 욕설이 들려왔다. 술에 취해 무거워진 몸을 일으키려다 이현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주막 주인 노파가 혀를 차며 그를 흘겨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술로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때렸다. 잿빛 하늘 아래 무너져가는 흙담벼락 앞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무언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순진함, 대신 잔인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고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던지는 돌멩이는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현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가자 아이들 틈바구니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다. 넝마조각 같은 옷을 걸친 기껏해야 5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다. 아이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흙담에 매달려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손에는 숫덩이가 들려 있었고 아이의 손과 얼굴은 검댕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아이를 향해 귀신 들린 년이라거나 재수 없는 벙어리라며 소리쳤다. 이현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힘없는 자를 짓밟는 세상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녀석들아 썩 꺼지지 못할까. 이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저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달려드는 낯선 사내의 기세에 눌린 아이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중 대장 노릇을 하던 녀석이 침을 챔뱉으며 도망치자 나머지 아이들도 우르르 그 뒤를 따라 달아났다. 순식간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은 것은 바닥에 흩어진 돌멩이들과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현. 그리고 여전히 벽을 보고 서 있는 작은 아이뿐이었다. 이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줄 알았건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현은 호기심에 이끌려 아이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도대체 무엇을 그리기에 돌이 날아오는 줄도 모른단 말인가. 벽에는 검은 수트로 그려진 기괴한 형상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꽃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다. 마치 엉킨 실타래 같기도 하고 불타오르는 불꽃 같기도 했다. 일반적인 그림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난해한 선들의 집합이었다. 그러나 평생을 그림에 바쳐온
이현의 눈에는 그 혼란스러운 선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거침없이 그어 내려간 선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고 그 기이한 형태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현을 올려다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마치 바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눈빛은 이현이 이제껏 보아온 어떤 사람의 눈과도 달랐다. 공포나 슬픔 대신 기묘한 차분함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이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시 벽으로 시선을 돌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숯이 벽을 긁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채웠다. 이현은 홀린 듯이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망설임 또한 없었다. 너는 대체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 이현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벙어리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현은 혀를 차며 다시 물었다. 말을 못하는 게냐? 아니면 안 하는 게냐?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이는 그리던 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벽에 그려진 그림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을 돌려 저 멀리 바다 쪽을 가리켰다. 이현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잿빛 바다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이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벽에 그린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우의 기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형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과 구름의 무게, 그리고 다가올 비의 냄새를 선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현은 숨을 들이켰다. 화원으로서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보아왔지만 형체가 없는 기운을 이토록 생생하게 시각화한 그림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재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본능이었고 혹은 저주받은 재능이었다. 아이는 세상의 껍데기가 아닌 그 이면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흙담에 그려진 숯그림 위로 빗물이 흘러내리며 검은 물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그저 그림이 지워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듯이. 이현은 빗속에 멍하니 서 있는 아이가 처량해 보였다. 그는 입고 있던 낡은 도포자락을 벗어 아이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비가 온다. 청승맞게 그러고 있지 말고 가자. 이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낯선 연민이 묻어 있었다. 아이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이현을 올려다보았다. 비에 젖은 도포에서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났지만 아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현은 앞장서서 걸었고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종종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쏟아져 내렸다. 포구의 낡은 배들은 파도에 출렁거렸고 갈매기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숨어들었다. 이 기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미치광이 화가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벙어리. 소녀의 만남은 잿빛 폭풍우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렸다. 이현의 거처는 갯벌 냄새가 진동하는 판잣집이었다.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누추한 곳이었지만 적어도 비에 젖은 몸을 말릴 수는 있었다. 방 안에는 굴러다니는 술병들과 먼지 쌓인 화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현은 젖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함께 온기가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아이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특히 바닥에 놓인 말라 비틀어진 붓과 굳어버린 물감 접시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그림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배고프냐? 이현이 퉁명스럽게 물으며 말라빠진 떡 한 덩이를 아이에게 던져주었다. 아이는 떡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양새가 안쓰러웠다. 이현은 물바가지를 건네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그는 자신이 왜 이 아이를 데려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은 질색이었는데 아이가 그린 그 기묘한 그림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 그림 속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아니, 스스로 버린 예술의 혼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아이는 배가 찼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이현은 낡은 담요를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그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붓을 들었다. 오랫동안 잡지 않았던 붓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종이 대신 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 판자 위에 먹을 찍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아이가 그렸던 그 선들을 흉내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느낌이 나지 않았다. 형태는 비슷했으나 그 속에 담긴 기운은 흉내낼 수 없었다. 이현은 붓을 던져버리고 쓴 웃음을 지었다. 천하의 이현이 고작 계집아이의 낙서를 흉내내지 못하다니. 그는 다시 술병을 들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그 순간 잠든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현은 무심결에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그 순간 이현의 머릿속으로 기이한 이미지가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감각이었다. 이현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다. 방금 자신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생한 기억 혹은 감정의 잔재였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려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의 이면을 보는 눈,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 이현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지루하고 절망적인 삶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그것이 구원이 될지 파멸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폭우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다. 갈라진 판자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이현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무거운 눈을 떴다. 숙취로 인해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까칠했다. 습관처럼 머리맡에 둔 물바가지를 찾으려 손을 더듬거리던 그는 손끝에 닿는 낯선 온기에 흠칫 놀라 몸을 일으켰다. 좁은 방, 한 구석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잠든 작은 아이가 보였다. 어젯밤의 일들이 조각난 기억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빗속의 소녀 기괴한 그림, 그리고 자신의 손을 타고 흘러들어왔던 섬뜩한 고통의 감각. 이현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숯검댕이 지워지지 않은 아이의 얼굴은 잠들어 있을 때조차 평온해 보이지 않았다. 미간을 찌푸린 채 가끔씩 몸을 떨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찬장 구석에 말린 미역줄기 몇 가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미역을 불리고 죽을 끓였다. 보글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우자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해 있던 아이는
이현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경계심 가득한 그 눈빛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것과 같았다. 잡아먹지 않으니 걱정 마라. 이현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사발을 아이 앞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허기가 두려움을 이겼는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현은 문득 어젯밤의 그 전율이 다시금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과연 그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술에 취해 헛것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는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직감이 보내는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사를 마친 후 이현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화구함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붓과 먹, 그리고 귀하게 아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아이 앞에 놓았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숫덩이가 아닌 진짜 붓과 종이를 보는 것은 처음인 듯 했다. 이현은 먹을 갈아 붓에 충분히 적신 뒤 아이에게 건넸다. 그려보아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아이는 붓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붓털의 부드러운 감촉이 낯선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종이 위에 붓을 대었다.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며 검은 점이 찍혔다. 아이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현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대상을 보고 그리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한번 응시하고는 종이 위에 거침없이 선을 그어 나갔다. 굵고 거친 선 가늘고 위태로운 선들이 뒤엉키며 형상을 만들어갔다. 그것은 이현이 기대했던 풍경화나 인물화가 아니었다. 덩어리진 어둠과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빛의 파편들이었다.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질서가 있었다. 붓질 하나하나에 망설임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현은 아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물으려던 찰나 아이가 붓을 내려놓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이현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삼배옷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를 그린 것이냐? 이현이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은 다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검은 먹구름처럼 뭉쳐진 형상 한가운데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쩍 갈라진 회색 틈이 보였다. 그 틈에서는 금방이라도 검은 피가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순간 이현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무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었다.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성에서 쫓겨나던 날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메워지지 않았던 흉터처럼 남은 마음의 구멍, 아이는 정확히 그곳을 그려낸 것이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병든 영혼의 형상을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치 아이의 그림이 그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졌다. 너는 보이는 것이냐? 이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눈을 가리킨 뒤 다시 이현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감싸 쥐는 신획을 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이현은 전율했다. 이 아이는 세상 만물의 껍데기가 아닌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다. 사람의 마음병, 고통,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까지도 색과 선으로 인지하는 능력이었다. 그것은 화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신의 영역이었으나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저주이기도 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보게, 이 화원 안에 있는가?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은 이웃에 사는 어부 칠성이었다. 그는 며칠 전 배탈이 났다며 약을 구해달라고 했던 터였다. 이현이 문을 열고 나가자 칠성은 배를 움켜쥐고 찡그린 얼굴로 서 있었다. 어제 폭풍우 때문에 약방을 못 갔더니 죽겠구먼. 혹시 남는 진통제라도 좀 없나? 이현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데 방 안에 있던 아이가 어느새 밖으로 나와 칠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은 낯선 아이의 등장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꼬마는 누구인가? 자네 숨겨둔 딸이라도 있었나? 그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이현은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 아이는 칠성의 배 쪽을 향해 손을 뻗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칠성과 이현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향했다. 아이가 그린 것은 꼬불꼬불한 뱀이 서로 엉켜있는 듯한 흉측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뱀들의 머리가 칠성의 배를 파고드는 형상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칠성이 불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림을 문지워 없앴다.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미친 애를 데려와서는. 그가 화를 내며 돌아서려 할 때 아이가 다급하게 칠성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것은 칠성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었다. 아니,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치 칠성의 고통이 아이에게로 전이된 것만 같았다. 이현은 황급히 아이를 안아 일으켰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칠성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눈빛이 왜 저래?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이현은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칠성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거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현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형벌에 가까운 능력이었다. 이현은 아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눕혔다. 아이는 탈진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현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위험한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마녀라 부를 것이고 권력자들은 이 능력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10년 전 자신의 재능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파멸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아이 또한 세상의 비정함 속에 희생될 것이 분명했다. 샛별아, 이현이 나직하게 아이를 불렀다.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이는 그 뜻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현의 목소리에 안도했는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현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아이의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 열기는 이현의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현은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술김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가 그렸던 자신의 가슴, 그쪽 갈라진 틈을 떠올리며 화선지 위에 선을 그었다. 먹물이 번져나가며 상처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림 속의 상처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이제 그가 그려야 할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었다. 이현은 잠든 아이의 곁에 자신의 그림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 깨어진 영혼을 가진 화가와 깨어진 세상을 보는 소녀.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끈으로 묶여버렸다. 이현은 결심했다. 이 아이의 눈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그려낼 세상의 진실을 자신의 화폭에 온전히 담아내겠노라고.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밤하늘의 구름 사이로 샛별 하나가 외롭게 그러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갯마을의 소문은 바닷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현이 데려온 벙어리 계집아이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누구는 그 아이가 칠성의 배탈을 맞췄다고 했고, 누구는 그 아이가 쳐다보기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수군거렸다. 포구의 사람들은 이제 이현의 판잣집 근처를 지날 때면 재수옴 붙는다며 침을 템뱉고 지나가거나 혹시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먼 길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현은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붓을 들어 샛별이 그려내는 기이한 세상의 형상을 화폭에 옮기는 데에만 열중했다. 어느 날 포구의 화려한 비단, 돛을 단 상선 한 척이 들어왔다. 도성에서 내려온 거상 박대인이 이끄는 무역선이었다. 그는 뱃사람들 사이에서 재물의 신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으나 성정은 포악하고 탐욕스럽기로 악명이 높았다. 박대인의 행차 소식에 마을은 들썩거렸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유지들이 굽실거리며 그를 맞이하러 나갔고, 가난한 어부들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주위를 기웃거렸다. 이현은 샛별의 손을 잡고 묵을 사러 장터에 나왔다가 그 소란스러운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가마 위에 앉은 박대인은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름진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배는 남산만큼 불러 터질 듯했다. 사람들은 그의 눈길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우성이었지만 샛별의 반응은 달랐다. 아이는 박대인을 보자마자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듯 이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이현이 의아해하며 아이를 내려다보자 샛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대인의 불룩한 배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현의 시선이 샛별의 손끝을 따라 박대인에게 머물렀다. 겉보기에는 풍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내였다. 그러나 샛별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이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손가락에 침을 묻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기괴한 형상이었다. 검고 끈적이는 덩어리가 뱀처럼 펜리를 틀고 있었고, 그 중심부는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뻥 뚫려 있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림이었다. 이현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저것은 임박한 죽음의 징조다. 그때 가마에서 내리던 박대인이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샛별을 발견했다. 녹말을 걸친 아이가 자신을 가리키며 바닥에 흉측한 낙서를 하고 있는 꼴이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저런 재수없는 거렁뱅이가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게냐. 박대인이 불호령을 내리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치워라. 당장 저것들을 치워버려. 촌장이 황급히 나서서 굽신거렸지만 박대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샛별이 그린 그림을 발로 지시겨버렸다. 어린 년이 못돼 먹어서는 감히 내 앞에서 저주를 퍼부어
하인이 몽둥이를 들어 샛별을 내리치려던 순간 이현이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이현의 등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현이 고통을 참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한때 왕의 초상화를 그리던 화원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술주정뱅이 미치광이인 줄만 알았던 이현의 기세에 눌려 하인들이 주춤했다. 박대인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냐. 재수 없게시리. 그는 다시 가마에 오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다. 행렬이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이현과 샛별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박대인을 저주했어. 누군가 수군거렸다. 귀신 들린 눈으로 사람을 쏘아보더니 흉측한 그림을 그려 저주를 건 거야. 그 말은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불을 지폈다. 샛별은 이현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이현은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는 사람들을 노려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지만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날 밤 포구는 발칵 뒤집혔다. 박대인이 저녁상을 받다 말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의원이 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뱃속에 알 수 없는 덩어리가 터져 손 쓸 새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낮에 샛별이 그렸던 그 검은 덩어리. 그림이 박대인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두려움은 곧 분노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이현의 판잣집으로 몰려들었다. 마녀를 끌어내라. 그년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이현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샛별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욕설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돌멩이가 날아와 벽을 때리고 횃불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에서 춤을 췄다. 샛별은 귀를 막고 웅크린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이 가진 남다른 눈 때문이라는 것을. 이현은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다. 이것은 저주인가 아니면 신이 내린 잔혹한 선물인가. 진실을 보는 눈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포장된 평온함을 원할 뿐 발가벗겨진 진실을 마주하기를 원치 않는다. 샛별의 눈은 그들의 위선과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춰내는 거울이었기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현은 문득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권력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적으로 몰려 쫓겨났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자신을 지켜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고 여린 아이 곁에는 자신이 있었다. 물러가라.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이현이 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붓 대신 낡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횃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흡사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이 아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그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너희들 중 누가 내일 죽을지, 누가 병들지 미리 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냐.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미치광이 화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들의 눈 속에 담긴 적에는 사라지지 않았다. 촌장이 나서서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자네가 아무리 감싸고 돈다 한들 이 아이는 불길해. 우리 마을에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걸세.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흩어졌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이현은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다. 떠나야 한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갈 곳이 어디란 말인가? 세상 어디를 가든 진실을 말하는 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었다. 이현은 방으로 들어와 샛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잠든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가 그렸던 박대인의 죽음을, 그 검고 썩은 덩어리의 형상을 화선지에 옮겼다. 그림 속의 죽음은 끔찍할 정도로 생생했다. 이현은 깨달았다. 이 아이의 능력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상의 본질,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인과 인고의 고리를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힘이었다. 화가로서 평생을 갈구해왔던 전신죄신의 경지, 즉 대상의 정신까지 그려내는 경지가 이 작은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현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세상이 아이를 마녀라 부르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자신만은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붓과 먹 그리고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전부였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이 아이가 마음껏 세상을 그리고 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새벽녘 짙은 해무가 포구를 감쌌다. 이현은 잠든 샛별을 등에 업고 조용히 판잣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그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10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지긋지긋하면서도 정들었던 바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이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의 등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진실이 엎여 있었고 그의 앞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 것이나 그는 기꺼이 그 운명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다를 등지고 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갯비린내는 어느새 풋풋한 풀내음과 흙냄새로 바뀌어 있었고 잿빛 하늘 대신 붉게 물든 단풍이 산등성이를 수놓고 있었다. 이현은 샛별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가파른 고개를 넘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샛별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그를 따랐다. 아이의 눈은 낯선 산천초목을 담느라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화폭이자 물감인 듯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주막에 도착했다. 허름한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막 주인은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평생을 거친 노동에 시달린 듯 손마디는 옹이처럼 굵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계곡처럼 패어 있었다. 노파는 낯선 손님들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 한 사발을 내밀었다. 돈은 이쑤, 우리 집은 외상은 절대 사절이요. 이현이 품속에서 쌈지를 꺼내 엽전 몇 함을 보이자 노파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다. 국밥 2그릇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샛별의 시선은 줄곧 노파의 구분 등 뒤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노파가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부엌에서 솥뚜껑을 여닫는 노파의 뒷모습은 고단해 보였다. 이현은 샛별이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불안했다. 지난번 박대인 사건처럼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라도 본 것일까?
그는 조용히 아이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 주의를 주려 했다. 그러나 샛별은 이연의 손을 밀어내고 품속에서 숫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쟁반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현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이번 그림은 이전과 달랐다. 검고 흉측한 덩어리가 아니었다. 아이는 굽은 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있었다. 비바람에 시달려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꺾인 늙은 나무였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 부분에는 커다란 바위가 짓누르고 있었다. 나무는 그 바위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지고 뒤틀려 있었지만 결코 쓰러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바위 틈바구니 사이로 가느다란 뿌리를 내리고 가지 끝에는 작지만 단단한 잎사귀 하나를 피워내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숭고해 보였다. 이현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 나무는 노파였다.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으나 끝내 꺾이지 않고 버텨온 한 인간의 삶을 아이는 저 한 그루의 나무로 표현해낸 것이었다. 그림 속의 바위는 노파가 짊어진 삶의 무게였고 그 틈새로 피어난 잎사귀는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이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화원으로서 기교를 부려 아름답게 그리는 법만 알았지. 이토록 투박하고 진실하게 생의 본질을 담아낸 적이 있었던가. 그때 국밥을 들고 나온 노파가 쟁반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았다. 이게 뭐야? 남의 쟁반에다 무슨 낙서를. 노파는 혀를 차며 행주로 그림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수치로 그린 나무를 보는 순간 노파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탁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노파는 쟁반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의 나무를 어루만졌다. 거친 손가락이 숫자국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게 나란 말이냐? 노파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샛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를 굽혀 노파의 흉내를 내고 다시 두 팔을 벌려 나무가 자라나는 심역을 했다. 노파는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바로 저 나무다. 남편 잃고 자식들 건사하느라 평생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바위 같은 세월에 눌려 살았지. 사람들은 나보고 독한 년이라 욕했지만 나는 쓰러질 수가 없었어. 새끼들 밥은 먹여야 했으니까. 노파의 울음소리는 주막의 낡은 석가래를 울렸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아이의 그림 한 장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샛별은 다가가 노파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이 노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현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샛별의 그림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고 치유였다. 박대인에게는 죽음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그가 죗값을 치러야 할 악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노파에게는 그 고통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되었던 것이다. 샛별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에 때로는 잔인했지만 진실을 마주한 자에게는 더 없는 위안을 주었다. 그날 밤 노파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었다. 내 평생 그림 한 장에 눈물을 흘려보긴 처음이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파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이현과 샛별은 따뜻한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다. 잠들기 전 이현은 샛별을 불러 앉혔다. 샛별아, 내 눈은 세상의 아픔을 본다. 하지만 붓은 그 아픔을 그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현은 붓을 들어 노파가 그려진 쟁반 옆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려 넣었다. 보거라, 네가 본 것은 바위에 눌린 나무였지만 내가 그려야 할 것은 그 나무가 피워낸 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 숨겨진 희망을 보여준다면 그림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 샛별은 눈을 반짝이며 이현의 말을 경청했다. 아이는 붓을 받아들고 이현이 그린 꽃 옆에 나비 한 마리를 그려 넣었다. 비록 서툴고 빗뚤배뚤했지만 그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길을 떠날 때 노파는 주먹밥 2덩이를 싸주며 배웅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오. 그리고 꼬마야, 너는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될 게다. 노파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고단함만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현은 샛별의 손을 잡고 다시 산길을 올랐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그는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이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고 들이 펼쳐진 평야를 가로질렀다. 가는 곳마다 샛별은 그림을 그렸다. 다리 다친 농부에게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튼튼한 다리를 그려주었고, 아이를 잃고 실성한 여인에게는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아기 천사를 그려주었다. 샛별의 붓끝이 닿는 곳마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경계했지만 그림을 보고 나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문은 다시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마녀가 아니라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었다. 그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들을 주시하는 눈길 또한 늘어나고 있었다. 도성에서 파견된 추격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샛별의 능력을 탐내는 자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평화로운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먹구름처럼 밀려왔다. 그는 샛별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붓을 꺾게 놔두지는 않으리라.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낯선 산사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빗소리에 섞여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의 신경이 곤두섰다. 한두 필이 아니었다. 수십 필의 말이 산길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샛별의 입을 막고 낡은 불상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횃불을 든 관군들이 산사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10년 전 이현을 모함하여 쫓아냈던 바로 그 자민 대광이었다. 쥐새끼들이 이 근처에 숨어든 것이 확실하다. 샅샅이 뒤져라. 민대광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이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올 것이 왔다.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악연이 다시금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산사 샨스의 적막은 횃불의 요란한 불빛과 관군들의 거친 발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비에 젖은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칼날이 스치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현은 샛별을 끌어안고 대웅전 불상 뒤 좁은 틈새에 몸을 숨겼다. 곰팡내 나는 낡은 나무 바닥에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그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10년 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목소리. 뭉시민, 대광. 그는 이제 어사유시의 관복을 입고 더 막강한 권력을 쥔 채 다시금 이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쳐서는 안 된다. 민대광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대웅전 안으로 들어섰다. 횃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여전히 매끈했으나 눈매는 예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잔혹해져 있었다. 그는 불상 앞에 놓인 향로를 발로 툭 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런 산골짜기에 숨어든 역적놈을 보살펴 주시다니.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주지 스님이 황급히 달려 나와 합장하며 앞을 막아섰다. 날이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도량입니다. 살생과 폭력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러나 민대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스님의 뺨을 후려갈겼다. 내 놈이 감히 어명을 받드는 어사 앞을 막아서느냐. 역적을 숨겨준 죄로 이 절을 불태워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스님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젊은 승려들이 분개하며 나서려 했으나 관군들의 창 끝에 가로막혔다. 이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간신배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품에 안긴 샛별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샛별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민대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 속에서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빛이 일렁였다. 샛별은 보았다. 민대광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다. 수많은 원혼들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썩은 감과도 같은 악의 형상이었다. 날이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 병졸이 소리쳤다. 민대광이 다가가자 병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종이 한 장을 주워 올렸다. 그것은 샛별이 낮에 심심풀이로 그렸던 그림이었다. 비를 피하며 처마 밑에 앉아있던 참새를 그린 것이었는데 단순한 참새가 아니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참새의 깃털에 맺혀 떨어지는 순간의 전율,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먹이를 찾는 생명의 간절함이 먹선 몇 가닥으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민대광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이 필치, 예사롭지 않구나. 그는 그림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듯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현, 그놈의 솜씨와 비슷해. 하지만 이건 다르다. 그놈의 그림에는 기교가 있었지만 이 그림에는 혼이 있어. 그는 소름 끼치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그린다는 신동이 정말로 존재했어. 이 아이만 있다면 내 앞길을 막는 정적들의 속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게다. 아니, 임금의 마음까지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지. 민대광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병졸들에게 명령했다. 반드시 찾아내라. 죽여서도 안 되고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관군들은 다시금 미친 듯이 절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불상 뒤의 틈새까지 수색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잡히면 자신은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고 샛별은 평생 저 악마의 도구가 되어 이용당할 것이 뻔했다. 샛별아, 잘 듣거라. 이현이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내 신호가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쪽 뒷문으로 뛰어야 한다. 알겠느냐? 샛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기 싫다는 뜻이었다. 이현은 아이의 어깨를 단호하게 잡았다. 같이 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먼저 뛰어야 내가 뒤따를 수 있어. 거짓말이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관군들을 유인할 생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대웅전 문이 벌컥 열리며 바람이 몰아쳤다.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며 실내가 어둠에 잠겼다. 당황한 관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민대광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다. 악민대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어둠 속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그 틈을 타 누군가가 불상 뒤로 쑥 들어왔다. 아까 쓰러졌던 주지 스님이었다. 이쪽입니다. 어서 따라오십시오. 스님은
바닥에 깔린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로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가 드러났다. 이곳은 예전의 외란 때 피난용으로 파둔 땅굴입니다. 산 뒤편으로 이어져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이현은 감사의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샛별을 안고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스님은 재빨리 널빤지를 덮고 그 위에 짚을 깔아 위장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습했다. 쥐들이 찍찍거리며 발밑을 지나갔고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이현은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찾았다. 놈들이 사라졌다는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샛별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이현의 목을 꼭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다. 이현은 어둠 속을 더듬으며 달렸다. 10년 전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느꼈던 그 절망적인 어둠과는 달랐다. 지금 그에게는 지켜야 할 빛, 샛별이 있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산 뒤편 벼랑 끝에 나 있는 출구였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줄기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다. 이현은 샛별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벼랑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관군들이 이미 산을 포위하고 조여오고 있었다. 이쪽도 막혔어. 이현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앞은 낭떠러지 뒤는 추격대였다.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샛별이 이현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늙은 소나무를 가리켰다. 그 소나무 가지가 벼랑 건너편 바위 틈으로 뻗어 있었다.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저기로 가자는 거냐? 이현이 묻자 샛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현은 샛별을 등에 업었다. 꽉 잡거라. 떨어지면 끝장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소나무 가지 위로 발을 내디뎠다. 비에 젖은 나무 껍질은 미끄러웠고 아래로는 천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휘청거렸다. 이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옮겼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가까워졌다. 저기다 저놈들이 나무를 타고 건너간다. 병졸의 외침과 함께 화살이 날아왔다. 사나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이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쏴라, 쏴서 떨어뜨려라. 민대광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다. 화살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건너편 바위로 몸을 날렸다. 쿠당탕 그들은 바위 위로 거칠게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샛별은 무사했지만 이현의 다리는 날카로운 돌에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다. 건너편 벼랑에서 민대광이 분한 듯 발을 구르는 모습이 보였다. 거리 때문에 더 이상 쫓아오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조정의 표적이 된 반역자이자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다. 이현은 피 묻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샛별을 일으켰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밤은 깊어만 갔다. 가자. 놈들이 다리를 놓기 전에 멀리 도망쳐야 한다. 샛별은 이현의 상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으나 이현은 괜찮다는 듯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번개가 번쩍이며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위태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억수같이 쏟아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속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바닥은 진흙탕이 되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져들었다. 이현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벼랑에서 구를 때 다친 다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빗물과 섞여 바지춤을 적셨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는 있었지만 놈들이 언제 다시 따라붙을지 모를 일이었다. 샛별은 이현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걸었다. 작은 발이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오히려 비틀거리는 이현을 부축하려는 듯 고사리 같은 손에 힘을 주곤 했다. 이현은 그런 아이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이 어린 것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고 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을 반복하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때였다.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샛별을 등 뒤로 숨기며 주변을 경계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쑥 튀어나왔다.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걸친 열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요? 이 밤중에 관군들이 쫙 깔렸는데 여기서 얼쩡거리는 게. 소년의 목소리는 앳되었지만 당찼다. 이현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대답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다. 해코지할 생각 없으니 비켜라. 소년은 콧방귀를 뀌며 낫을 고쳐 잡았다. 나그네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무슨 놈의 나그네 타령이요. 저 아래 관군들이 찾는다는 역적이 당신들이지. 이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것인가. 그는 샛별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여차하면 뚫고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샛별이 갑자기 이현의 뒤에서 나와 소년 앞으로 다가갔다. 샛별아. 이현이 말릴 새도 없이 아이는 소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소년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뭐야 왜 이래. 샛별은 소년의 가슴께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에 소년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 소년은 머쓱한 듯 헛기침을 했다. 거참 눈빛 한 번 요상하네. 사람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구먼. 소년은 삿갓을 벗어 빗물을 털어내며 말했다. 나는 이 산 밑에 사는 돌석이요. 나무하러 왔다가 비 때문에 발이 묶였지. 당신들 그쪽으로 가면 죽어요. 관군들이 길목마다 매복해 있단 말이오. 돌석의 말에 이현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뒤는 절벽이고 앞은 관군인데. 돌석은 시익 웃으며 손가락으로 숲의 더 깊은 곳, 가시덤불이 우거진 쪽을 가리켰다. 개구멍이 있지.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인데 사람은 기어서나 갈 수 있어. 거기로 가면 강가 쪽에 닿을 거요. 내가 안내해 줄 테니 따라오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현은 돌석을 믿기로 했다. 샛별이 웃어 보인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돌석의 뒤를 따라 가시덤불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길은 험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돌석은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능숙하게 길을 찾았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 거세게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강이었다. 며칠간 내린 비로 강물은 붉은 황토색을 띠며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여기만 건너면 돼요. 저 건너편은 숲이 깊어서 관군들도 쉽게 못 들어오니까. 돌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물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다리는커녕 징검다리조차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이현은 망설였다. 다친 다리로 이 급류를 건널 수 있을까? 자칫하면 샛별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때 샛별이 강가로 다가갔다. 아이는 넘실거리는 강물을 응시했다. 이현의 눈에는 그저 흙탕물로만 보였지만 샛별의 눈에는 달랐다. 아이는 물살의 흐름 속에 숨겨진 길을 보고 있었다. 소용돌이 치며 싸우는 물줄기들 사이로 유일하게 잔잔하고 안전하게 흐르는 맹미, 이 푸른색 선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샛별은 이현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안 돼, 위험해. 이현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놀랍게도 아이가 밟는 곳마다 물살이 약해지거나 바닥이 단단하게 받쳐주었다. 마치 강물이 아이를 위해 길을 내어주는 것 같았다. 돌석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용왕님 딸이라도 되나. 이현과 돌석은 샛별이 이끄는 대로 강을 건넜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샛별이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건너편 기척에 닿았을 때 세 사람은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이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했지만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살아남았다. 돌석은 숨을 고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여기까지요. 더 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시니 돌아가야겠소. 소녀는 품속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샛별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먹으면서 가시오. 그리고 아저씨 그 다리 조심하시오. 피냄새 맡고 늑대가 올지도 모르니. 돌석은 씩씩하게 웃으며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소년의 뒷모습이 듬직해 보였다. 이현은 샛별을 데리고 근처의 작은 동굴로 피신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젖은 옷을 짜고 불을 피울 마른 나뭇가지를 찾으려 했지만 숲 전체가 젖어 있어 불가능했다.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현은 샛별을 꼭 껴안아 체온을 나누었다. 추우냐 조금만 참거라. 그때 샛별이 이현의 다친 다리를 가리켰다. 상처 부위가 퉁퉁 부어오르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샛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고 뜨거운 기운이 보였다. 그것은 고통이자 염증이었다. 샛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동굴 입구 쪽에 자라난 이름 모를 풀을 뜯어왔다. 그리고는 돌로 지시겨 이현의 상처 위에 붙였다.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화끈거리던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현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약초도 아느냐? 샛별은 고개를 저었다. 약초를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고 맑은 기운이 상처의 붉은 기운을 식혀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꼈을 뿐이었다. 이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살리는구나.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피로가 몰려왔다. 이현은 잠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무거운 눈꺼풀을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샛별에게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그는 10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던 그 고통,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샛별이었다. 이현이 눈을 떴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비는 그쳐 있었고 숲은 젖은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샛별은 깨어 있었다. 아이는 동굴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현이 다가가자 샛별은 손가락으로 먼 곳을 가리켰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가자.
저곳이 우리가 갈 곳이다. 이현은 샛별을 업고 다시 길을 나섰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였다. 안개 낀 산등성이는 가파르고 험했다. 이현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다리의 상처가 가차 터져 고름과 피가 엉겨 붙었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샛별이 옆에서 그를 부축하려 애썼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건장한 사내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밤새 빗속을 뚫고 도망쳤으나 관군들의 포위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어디로 가든 놈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그들이 당도한 곳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낡은 봉수대 터였다. 무너진 돌무더기와 잡초만이 무성한 이곳은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길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 밑으로 강물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흐르고 있었고 위로는 회색 구름이 손에 잡힐 듯 낮게 깔려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현은 털썩 주저앉았다. 거친 숨소리가 턱까지 차올랐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현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샛별은 아무 말 없이 이현의 땀 맺힌 이마를 닦아주었다. 아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수십 명의 관군들이었다. 그들은 반원형으로 진을 치고 활시위를 겨누며 봉수대 터를 포위했다. 그들 사이로 화려한 말을 탄 민 대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현과 샛별을 내려다보았다.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구나, 이현.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민대광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는 채찍으로 이현을 가리키며 비릿하게 웃었다. 10년 전에는 붓을 꺾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숨통을 끊어줘야겠구나. 이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샛별을 등 뒤로 숨기며 민대광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원하는 것은 나이지 않느냐. 이 아이는 보내주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다. 이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그러나 민대광은 코웃음을 쳤다. 천만에 내가 원하는 건 내 놈의 목숨 따위가 아니다. 바로 그 뒤에 숨은 계집아이지. 사람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본다는 그 신통방통한 눈깔 말이다. 민대광은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다. 그 아이만 있으면 나는 천하를 쥐락펴락할 수 있어. 정적들의 약점을 캐내고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할 수 있단 말이다. 그러니 순순히 그 아이를 내놓아라. 그러면 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현은 헛웃음을 지었다. 살려주겠다고 내 놈의 혓바닥이 얼마나 가벼운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격분한 민대광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저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해라. 쏴라. 아이는 다치지 않게 조준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화살비가 쏟아졌다. 이현은 샛별을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이범이 화살이 그들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며 돌바닥에 박혔다. 이현의 어깨와 허벅지에 화살이 꽂혔다. 이현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샛별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이현의 몸을 흔들었다. 피가 솟구치는 이현의 상처를 보며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아이의 가슴 속에서 폭발했다. 샛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관군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이의 눈에서 핏발이 서고 눈동자가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멈춰라. 민대광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샛별은 관군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가장 끔찍한 공포를. 어떤 이는 불타는 지옥불을 보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목을 조르는 환영을 보았다. 으악, 살려줘. 귀신이다. 병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뒹굴었다.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민대광은 경악하여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요물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야.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샛별의 상태도 온전치 않았다. 과도한 능력을 사용한 탓에 아이의 코와 입에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생명력을 깎아먹는 저주받은 힘이 아이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샛별에게 기어갔다. 샛별아, 안 된다. 그만해라. 그는 아이의 발목을 잡고 애원했다. 이대로 가다간 아이가 죽을 것이다. 샛별은 이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비틀거렸다. 붉게 변했던 눈동자가 다시 검게 돌아오자 아이는 힘없이 쓰러졌다. 이현은 간신히 아이를 받아 안았다. 관군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아픈 천광, 낭떠러지였다. 민대광은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저 요물을 사로잡아라.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 악을 썼다. 병졸들이 창을 겨누며 조심스럽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현은 샛별을 품에 안고 벼랑 끝으로 뒷걸음질 쳤다. 발 뒤꿈치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택해라, 이현. 민대광이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순순히 아이를 넘기고 내 놈도 살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여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이현은 샛별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절대로 저 사람에게 가지 않겠다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이현은 결심을 굳혔다. 10년 전에는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는 강한 법이다. 그는 민대광을 향해 피 섞인 침을 뱉었다.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고 이 아이의 영혼은 너 같은 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샛별을 꼭 끌어안고 절벽을 등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의 피 묻은 도포 자락을 펄럭였다. 민대광의 눈이 커졌다. 설마 뛰어내리려는 거냐? 미친놈, 멈춰. 그러나 이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샛별에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현이 허공으로 몸을 던지려는 찰나 숲속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시오. 어명을 받들고 왔소. 모두의 시선이 소리 나는 쪽으로 쏠렸다.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나타나 민대광의 군대를 역으로 포위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위험 있는 풍채의 노인이 말을 타고 서 있었다. 관복을 입은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현과 민대광을 번갈아 보았다. 이웃 고을의 군수이자 조정에서도 명망 높기로 소문난 강대감이었다. 민대광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가 강대감 영감께서 여긴 어인일로. 강대감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민대광을 쏘아보았다.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하도 흉흉하여 직접 와보았소. 어사라는 자가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하고 어린아이를 핍박한다 하기에 말이오. 이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았다. 아니,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강대감이 적인지
아군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일 것이다. 샛별은 이연의 품에서 기절해 있었다. 이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강대감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구원의 손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운명의 주사위는 다시 던져졌다. 절벽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대감은 굳게 담은 입술과 서늘한 눈빛으로 민대광을 압도하고 있었다. 민대광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강대감, 지금 제정신이요. 나는 어명을 받고 역적을 추포하는 중이요. 관찰사라 해도 어사의 공무를 방해할 수는 없는 법. 썩 길을 비키시오. 강대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어명을 빙자하여 무고한 백성을 도륙하는 것이 어사의 공무란 말이오. 내 관할 구역에서 벌어지는 살생을 묵과할 수 없소. 더구나 저 아이는 고작 5살로 보이는데 저 작은 몸 어디에 영모의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어 민대광의 기세를 눌렀다. 민대광은 이를 갈았다.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오. 사람을 홀리고 저주를 거는 요물이란 말이오. 내 병사들이 쓰러진 꼴을 보고도 모르겠소. 그는 삿대질하며 거품을 물었다. 강대감은 쓰러져 신음하는 병졸들과 이현의 품에 안겨있는 샛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이는 요물이라기엔 너무나 처연하고 가녀린 모습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지키려는 이현의 모습 또한 역적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아비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때 이현의 품에서 샛별이 힘겹게 눈을 떴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이현이 말리려 했지만 샛별은 고개를 저으며 강대감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다. 민대광의 병사들이 창을 겨누었으나 강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가만두어라. 아이가 내게 할 말이 있는 듯하구나. 샛별은 말없이 강대감의 말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강대감의 장화 끝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강대감은 말 위에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다.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강대감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몸이 된 듯한 혹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하면서도 두려운 기분이었다. 샛별은 강대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시냅을 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꽉 움켜쥐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듯 헐떡거리는 모습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강대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샛별은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흙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새 한 마리가 그려졌다. 그런데 그 새는 날개가 꺾인 채 좁디 좁은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었다. 가시는 새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고 새는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부리가 묶여 있어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대감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에 앉아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정의 권력 다툼과 윗선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려 밤잠을 이루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가슴이 답답하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고 살아왔던 것이다. 불면의 밤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왔다. 네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강대감은 말에서 내려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 의원조차 진맥하지 못했던 마음의 병을 이 낯선 아이가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다. 샛별은 그림 속의 새를 어루만지더니 이번에는
강대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려 노래하는 시함을 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다. 이현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통역하듯 말했다. 아이가 말하길 대감님의 마음속에 있는 새를 놓아주라 합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면 심장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니 이제 그만 참으시고 목 놓아 부르라 합니다. 그 말은 강대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억눌러 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강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너무나 아팠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차가웠던 그의 손에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 온기는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것은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강력한 치유였다. 강대감은 깨달았다. 이 아이는 요물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려준 신령한 의원이자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천사였다. 민대광은 그 광경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강대감 노망이 드셨소. 저런 계집아이의 헛소리에 눈물을 짜다니. 당장 저것들을 포박하시오. 그러나 강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대광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민어사 그 입 다무시오. 강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 아이는 내 마음의 병을 보았고 나를 치유해 주었소. 요물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귀한 인재요. 그는 새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선언했다. 이제부터 이 아이와 이 화궁은 내가 보호하겠소. 이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나 강모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요. 강대감의 호령에 관군들이 일제히 창을 거두고 민대광을 향해 섰다. 형세가 역전된 것이다. 민대광의 사병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무엇보다 관찰사의 권위에 눌려 감히 덤비지 못했다. 민대광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조소 강대감, 오늘 일은 조정에 낱낱이 고할 것이오. 역적을 비호한 죄가 얼마나 큰지 두고 봅시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철수한다. 민대광의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강대감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이연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군. 내 관하로 가서 상처를 치료하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자네들을 지켜주겠네. 이현은 강대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샛별은 강대감의 옷자락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강대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네가 나를 살렸다. 내 덕분에 내 마음속의 새가 드디어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샛별의 그림 한 장이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던 한 관료의 양심을 다시금 바로 세운 것이다. 그들은 강대감의 호의를 받으며 산을 내려왔다. 비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이연은 샛별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다. 붓끝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림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있다. 민대광이 그리려는 세상은 죽음과 공포의 그림이었으나 샛별이 그리는 세상은 생명과 치유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알아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으니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민대광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 그들은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를 찾은 셈이었다. 관아의 동원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대감은 관복을 갖춰 입고
대청마루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이현과 샛별이 꼿꼿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민대광이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조정에서 파견된 군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나 이현을 영모죄로 샛별을 요물로 몰아 처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불안한 눈빛을 보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대감, 어명을 거역할 셈이요. 저 자는 10년 전 폐위된 왕비와 결탁하여 영모를 꾀한 중죄인이요. 당장 목을 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비호를 하다니. 민대광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러나 강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증거가 있소. 10년 전 사건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소. 게다가 저 아이가 요물이라는 증좌는 어디에도 없소. 내 눈에는 그저 죄 없는 백성일 뿐이요. 민대광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 내 말이 곧 법이고 증거요. 저 아이가 사람을 죽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는 칼을 뽑아들고 이현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저 계집애의 목을 먼저 베어주마.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이현은 샛별을 가로막으며 민대광을 노려보았다. 비겁한 자식, 내 놈의 죄를 덮기 위해 어린아이까지 이용하려는 게냐. 그때 샛별이 이현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샛별은 강대감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큰 화선지 앞으로 걸어갔다. 강대감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려보아라. 내가 보는 진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강대감의 말에 샛별은 큰 붓을 집어들었다.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붓을 든 아이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민대광은 비웃었다. 흥그림 따위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게냐. 요사스러운 부적이라도 그릴 셈이냐. 그러나 샛별은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휘둘렀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물이 튀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으나 분놀림이 빨라질수록 기이한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관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내 바로 민대광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은 끔찍했다. 그림 속 민대광의 뱃속에는 검은 구렁이 수십 마리가 담리를 틀고 있었고 심장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수많은 원혼들이 매달려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일그러진 얼굴들,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들, 목이 잘린 사내들의 형상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민대광이 평생 저지른 악행의 기록이자 피의 역사였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림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너무나 섬뜩하여 감히 숨조차 쉬지 못했다. 민대광은 그림을 보는 순간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건 그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졌다. 그림 속의 원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손을 뻗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영이 보였다. 저리 치워. 저 그림 치우란 말이다. 민대광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현이 붓을 내려놓은 샛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보이느냐 민대광. 내 놈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본 모습이다. 이 아이는 내 죄를 그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비춘 것이다. 이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10년 전 나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문서들, 권력을 얻기 위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피냄새가 내 몸에서 진동을 하는구나. 민대광은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칼을 휘둘렀다.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모두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야. 저 계집년이 요술을 부린 거야.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오히려 죄를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언했다. 민대광 내놈의 죄상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눈에도 보이거늘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강대감의 호통에 관군들도 동요했다. 그들은 민대광이 아닌 강대감의 명령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민대광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다. 비켜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어사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강대감의 신호에 따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민대광을 포박했다. 이놈을 하옥하라. 조정에 장계를 올려 그 죄를 낱낱이 고할 것이다. 포승줄에 묶인 민대광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강대감 내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두고 보자. 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동원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와 경멸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샛별이 그린 그림 속의 끔찍한 형상들은 민대광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희미해져 갔다. 마치 악인이 사라지면 악행의 그림자도 걷히는 것처럼. 이현은 털썩 주저앉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샛별은 붓을 놓고 이현에게 다가와 안겼다. 아이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현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고생했다. 내가 해냈다. 강대감이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자네들 덕분에 내 눈이 뜨였네. 진실을 보는 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어. 강대감은 샛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그림은 태워 없애는 것이 좋겠구나. 너무나 끔찍한 진실은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니까.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림을 불태우게 했다. 불길 속에서 검은 구렁이들과 원혼들의 형상이 사그라들었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현은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느꼈다. 그날 밤 관아의 사랑방에서 이현과 강대감은 술잔을 기울였다. 이제 어찌할 셈인가. 도성으로 돌아가 복권이라도 청해볼 텐가. 강대감의 물음에 이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권력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샛별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그림이나 그리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림 말입니다. 강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생각이네. 내 자네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겠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오직 자연과 그림만이 있는 곳으로. 샛별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아이의 꿈속에도 스며들었으리라. 이현은 샛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이 아이가 가진 신비한 능력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끝까지 지켜주겠노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해가 지났다. 강대감의 배려로 이현과 샛별이 정착한 곳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사시사철 꽃이 피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무릉도원 같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골짜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골짜기 입구에는 소박한 현판이 걸린 초가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심화원 신미유엔, 마음을 그리는 집이라는 뜻이었다. 이곳에는 약탕기 끓는 냄새 대신 은은한 먹향이 감돌았고 침과 뜸 대신 붓과 종이가 환자들을 맞이했다.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몸의 병을 얻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미 정쟁에 휘말려 벼슬을 잃고 낙향한 선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여인 등 사연도 가지각색이었다. 이현은 이제 희끗희끗한 수염이 난 중년의 모습이었으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환자들을 맞이하여 차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붓을 쥐는 손은 예전보다 무뎌졌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훨씬 깊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선생님, 제 차례인가요? 앳된 목소리의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샛별이었다. 어느새 12살이 된 샛별은 이제 어엿한 숙녀의 태가 났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품을 듯한 너그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샛별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었다.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꼭 필요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오늘의 첫 손님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과거 시험에 잇따라 낙방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샛별은 청년을 멍석 위에 앉히고 찬찬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청년은 샛별의 맑은 눈빛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샛별은 붓을 들었다. 그리고 청년의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에 숨겨진 빛을 그리기 시작했다. 화선지 위에는 웅크리고 앉아 우는 청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그 등 뒤에는 거대한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접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날개였다. 날개의 색깔은 찬란한 황금빛이었다. 샛별은 그림을 청년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날아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등 뒤에 있는 이 날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청년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게 날개가 있다고요. 그는 자신의 등 뒤를 더듬거리며 울먹였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웅크린 모습만 보지만 제 눈에는 당신의 황금빛 날개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샛별의 말은 청년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다. 그는 그림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현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샛별은 이제 자신을 뛰어넘는 훌륭한 화사가 되어 있었다.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것을 넘어 그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10년 전 갯마을 흙담벼락에 수트로 낙서를 하던 그 꼬마가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저녁이 되자 강대감이 보낸 하인이 편지와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편지에는 민대광이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과 강대감 자신은 샛별 덕분에 불면증이 낫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안부가 적혀 있었다. 또한 돌석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며 꼭 한번 들러달라는 초청장도 들어 있었다. 이현은 편지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세상.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그를 편안하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이현과 샛별은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샛별아, 이현이 나직하게 불렀다. 네, 샛별이 대답했다. 너는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이 없구나. 너는 나의 스승이자 나의 구원이다. 샛별은 수줍게 웃으며 이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붓을 쥐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이현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이현은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한 누명 유배 생활, 그리고 샛별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필연처럼 느껴졌다. 깨어진 그릇을 금으로 때워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듯 그들의 상처 입은 영혼 또한 서로를 만나 온전해졌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아픔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따뜻한 손길과 희망을 그려낼 붓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고운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심화원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내일 또다시 찾아올 아픈 영혼들을 위해 그들은 밤새 먹을 갈고 종이를 펴놓을 것이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아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아픔을 어루만져줄 그들의 그림 또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샛별, 그 이름처럼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빛나는 별이 되어